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북한 상선 한 척이 NLL을 침범해 경고 사격을 했다고 합참이 발표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서해를 침범한 우리 함정에 방사포탄 10발을 위협 사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이 이른바 대장동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야당의 특검 주장에 여당은 물타기라 반박하고 있고 검찰 수사는 정점을 향해 가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공산당 대회 폐막식에서 불거진 후진타오 전 주석의 석연찮은 퇴장이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논란의 퇴장 영상이 중국 내 소셜미디어와 언론 매체에서 삭제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강원도 레고랜드의 엄채무 불이행 사태가 자금시장의 뇌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로 확대될 우려는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 군과 북한군이 서해상에서 교전 위기를 겪었습니다. 북한 상선 한 척이 오늘 새벽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오자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하면서 퇴거 조치를 했고, 이에 북한은 우리 군이 북측 해상 분계선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방사포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성원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북한 상선 무포 한 척이 NLL 북방 한계선을 넘은 건 오늘 새벽 3시 40분쯤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새벽 3시 42분쯤 서해 백령도 27km 지점에서 북한 선박 한 척이 NL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으로 퇴거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선박 무포호는 NLL 이북으로 퇴거했습니다. 무포호는 1990년대 북한이 미사일이나 미사일 부품 등을 제3세계 국가에 수출하는 데 사용했던 상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군은 오히려 남측 함정이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남측이 선박단속을 구실로 아군 해상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경고 사격했다는 발표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총참모부는 10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해 적함선을 강력히 구축하기 위한 초기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건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했습니다. 합참은 북한 선박이 NLL을 넘은 행위를 침범으로 보고 경위에 대해서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남북 간 갈등이 발생한 건 지난 3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법사위와 과방위 등 10개 상임위가 종합감사를 하는데요. 법사위에는 한동훈 장관이, 그리고 과방위에는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과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출석을 합니다. 이채린 기자입니다. 보복수사 중단하라! 보복수사 중단하라! 야당 탄압 규탄한다! 야당 탄압 규탄한다! 지난주 국감에서 극한 대립으로 파행을 거듭했던 법사위가 오늘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되는 등 검찰의 수사망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다가오는 가운데 오늘 출석하는 한동훈 장관에게 관련 질의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대선 자금 의혹이 불거진 뒤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특검을 제안한 이 대표는 국방위에 출석해 여당 의원들과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과방위엔 카카오 김범수 의장과 홍은택 대표,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과 SKCNC 박성화 대표가 증인으로 나옵니다. 지난 15일 발생한 SKCNC 데이터 센터 화재에 따른 초유의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피해 보상 계획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초 여야는 SK 최태원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최 회장 측은 해외 일정이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운영위와 정보위, 여가위 등 겸임 상임위의 감사는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집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내일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까지 대장동 특검 수용 여부를 답하라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특검은 증거인멸 시도라면서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순방중 비서거 논란과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사과가 없다면 오는 25일 윤 대통령 시정연설을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다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대표를 겨냥한 대선 자금 의혹 수사에 대해선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게 대선 자금이다, 아니다라고까지도 저희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조정식 당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권이 민주당 압살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전까지 특검 수용 여부를 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야당과의 협치와 그다음에 이런 특검에 대해서 입장이 있어야죠. 국민의힘은 제대로 하는 수사를 저지하기 위한 특검은 처음 본다며 속보이는 물타기이자 증거인멸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사를 하니까 아마 많은 위기의식과 절박감을 느낀 모양입니다. 별도 외부 일정이 없었던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 대장동 일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대선 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개적인 퇴진 요구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당내 소장파로 불리는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달라고 했는데 이 대표의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김혜영 전 의원은 SNS에 이재명 대표를 직접 거론하며 그만하면 되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달라고 했습니다. 앞서 설훈, 전재수 의원 등 당내 일각에서 이 대표의 당대표 출마와 방산 주식 거래를 지적하기도 했지만 직접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 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조홍천, 금태섭, 박용진 의원과 함께 조금 박해로 불리며 당내 쓴소리를 도맡아왔습니다. 김 전 의원의 직설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개별 정치인의 발언을 통제할 수 없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김 전 의원이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자중하라고 했습니다. 섣부른 예단에 따른 입장들이 함부로 표명되어서 당내 분란을 야기시키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권 강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배신자, 국민의힘으로 가라는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남국 의원은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기회주의적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표 퇴진 주장이 현역 의원 그룹까지 번질지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면서 특검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선 검찰 수사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이 지난 22일 새벽에 구속된 후에 어제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6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 이 돈이 정말 대선 자금으로 쓰여졌는지, 자, 이 부분이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그 돈이 전달된 것은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지고 법원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 증거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아마 그것은 그렇게 틀린 사실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이 있는 돈이냐 이 문제인데 시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돈이 전달된 시점이 작년 4월에서 8월, 즉 민주당 대선 경선이 시작되기 직전 아니면 시작하는 중 이런 대선과 관련된 기간이었기 때문에 또 관련 증언을 보면은 김용 부원장이 먼저 금액을 20억 원의 금액을 특정해서 현금을 요구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 판단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인 것이 아니냐 이런 수사가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김용 부원장과 또 다른 이재명 대표의 이제 측근이라고 불리는 정진상 지금 실장. 작년 검찰 수사를 전후로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을 회유를 하려고 했다라는 주장이 또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좀 나왔거든요. 자,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를 보면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본인은 회유 안 당하는 사람이라며요. 그러니까 뭐 회유라는 거는 본인한테는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놓고 나서 뭐 저 정진상 전 실장이 회유를 했다. 그래서 나는 회유를 안 당했다. 아니 회유를 당했으면 그러면 이렇게까지 맞겠습니까? 정작 상황을 보면 유동규 씨가 본인이 검찰에 회유됐다고 민주당이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략하게 국민들한테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이 유동규 씨가 처음에 진술을 번복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뇌물죄로 있던 걸 인정하다가 정치자금법으로 진술을 번복합니다. 진술 번복은 사실이기 때문에 회유를 누가 했겠습니까? 검찰이 했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가 뇌물죄는 본인이 1억 이상 받았다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장동에서 1억 이상 받았고 그다음에 위례까지 합치면 뭐 8억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뇌물죄가 지금 위례에 있는 것까지 병합이 되면 이분은 최소 형법상 무기징역까지 10년 이상의 감옥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자금법으로 해서 본인이 받은 돈을 단순히 전달했다라는 것만 인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형량이 낮아져요. 정치자금법 수수에 있어서 전달하는 거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 차이인 형량을 놓고 본인이 진술을 이렇게 바꿨을 때 이게 사실에 부합돼서 바꿨을까요? 본인을 위해서 바꿨을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진상 전 실장이 회유를 했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제가 봐서는 본인을 방어하는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유동규 씨가 지금 현재 주장하는 바는 김용 부원장한테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 자체도 직접 전달했다는 증거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남욱, 정만영 두 분이 만난 것만 지금 뭐 이런 게 진술이 있고 결국에는 검찰이 짜여놓은 증거에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에 본인이 정치자금법으로 바꾸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맞춰가는 과정이지 않냐라고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그 구속기간 만료로 이제 이 전 본부장이 풀려나면서 그 계속해서 이제 진술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언론들도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뭐 새로운 발언들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앞으로 또 추가 폭로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좀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 측과 어떤 관계가 좀 틀어진 걸로 보여요. 그동안 1년 넘게 수사를 받아오던 입장, 또 구치소에 있었던 입장이었는데 여러 가지로 추측하건대 본인이 다 죄를 뒤집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제일 저는 그 의미 있다고 보는 게 이재명 대표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 대표가 벌을 받아야 된다. 거기서 그 명령이라는 단어, 즉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해 봅니다. 예. 자, 지금 뭐 보면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동 일당이 본인들이 굉장히 원수 같았을 텐데 본인에게 이제 대선 자금을 줬겠느냐. 자,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민주당 측은 유동규 전 본부장, 물론 아까도 이제 좀 그 말이 안 된다고 하셨지만 민주당 측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발언과 진술 내용을 전면 부인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인하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김용 부원장이 지금 실체적으로 구속이 됐잖아요. 그리고 김용 부원장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동규 씨도 아까 주장했듯이 이재명 대표의 명령 나온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 그냥 던지는 거예요. 본인도 김용 부원장이 돈을 안 받았다고 하는 실체적인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고 주장만 하는 것이고 특히 김용 부원장도 이재명 대표까지 돈을 흘러갔다는 부분도 검찰뿐만 아니라 유동규 씨도 그걸 들은 바도 없다.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추측성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결국에는 본인이 뇌물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치자금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보면 참 이게 그 조작된 진술이 나중에는 다 밝혀지면 참 허탈하고요. 좀 불행해지는 것들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이 검찰이 이 진술을 조작해서 뇌물수수 사건을 해와서 나머지 그 무죄 판결들이 나온 것들을 보면 한명숙 전 총리도 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있고요. 신계룡 의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다 무죄 판결이 났어요. 당시 어떻게 됐냐면 진술 하나를 가지고 뇌물수수로 해서 쭉 진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진술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검찰이 너무 무서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살기 위해서 검찰에게 어떤 회유를 당하고 형량 조정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본인이 아직도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추측성으로 김용 부원장 자체도 돈을 받았는 것을 본인이 입증하지 못하면서 무슨 이재명 대표까지 명령을 했다고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이제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이 구속영장까지 이제 발부를 한 거니까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정치 자금에 대한 혐의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하셨죠.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소가 되면 인생이 망가진다. 설사 무죄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와 구속, 체포는 수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기법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그런데 마치 이게 우리가 헌법상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 부분들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하고 영장이 발부되고 체포가 되면 이 사람은 유죄다, 죄인이다 라고 지금 온통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헌법 제26조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이게 정의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추측만 남하고 계속 이 말하자면 검찰에서 흘리는 피의 사실 공포에 따르는 언론 프레이에 놀아나는 거 아니냐. 정확하게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아니 제가 서영주 부대변인 말씀드리면 마치 민주당만 지금 헌정 이후에 기소당하고 법원 영장 발부받고 그런 측면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헌법에 규정이 돼 있고요. 우리 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된 지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100년 가까이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무너졌다라느니 언론에서 이렇게 한다느니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법원에서 상당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는 거지. 요즘 법원이 검찰에서 영장 청구했다고 다 받아줍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이거 가지고 지금 뭐 추측한다, 억측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 이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만 이게 조작이라는 단어를 쓰고 한명숙 전 총리 같은 얘기까지 끌어들이면서 얘기하신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한명숙 전 총리 무죄 받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장동 특검을 다시 제안했죠. 민주당도 윤 대통령과 야당을 향해서 대장동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장동 특검이 제일 먼저 발의가 됐죠.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그 다음에 저희는 각각의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만약에 대장동 특검을 먼저 한다면 그걸 왜 우리가 반대하겠습니까? 대장동 특검이라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또 김건희 특검을 하면 되겠죠. 특검은 수사를 뭉개일 때 필요한 것이지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특검을 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검을 요구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특검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예, 뭐 민주당이 이제 뭐 이번 주 안으로 이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까 그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장동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을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쌍특검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쌍특검 부분들은 이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윤석 대변인 얘기했듯이 제가 뭐 야당에 대해서만 진술 조작, 그다음 무죄 추정하는 게 아니라 예. 사법 자체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야만 그 검찰의 기소로 있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폭넓게 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 이제 특검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대장동 특검 부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입장을 보세요. 대장동의 중심은 김만배 씨입니다. 김만배 씨가 관련된 게 50억 클럽 아닙니까? 거기에 관련된 이 곽상도 전 의원이 있고요. 국민의힘에 관련된 50억 클럽, 그게 수십 명 있을 겁니다. 근데 정작 검찰은 김만배는 어디 갔습니까?
김만배 씨는 사라졌잖아요. 국민의힘 관련된 50억 클럽은 수사하지 않고 유동규 씨를 비롯한 유동규 씨를 매개로 한 남욱, 정영학, 유동규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만 합니다. 이게 형평이 있습니까? 동시에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동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정말 규명하고 싶으면 김만배 씨까지 넣어서 50억 클럽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유동규 씨에 대한 이런 진술이 났으니 여기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이 형평성 있게 검찰 수사가 안 되다 보니 당연히 민주당은 특검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대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죠.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본인이 범인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에 대해서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뭐 수사를 뭐 지연시킨다. 검찰이 1년 동안 수사를 인제 와서 진술 번복 하나 해서 다시 뇌물죄를 정치자금법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특검을 했으면요. 특검은요. 11월에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면 90일 플러스 30일 120일입니다. 5개월이면 끝납니다, 이게.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수사 자체가 어떤 특정으로 몰아가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냐. 그래서 특검을 피한다면 이 검찰 수사는 뭔가 고도에 의도된 정치적인 수사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김만배 씨 지금 재판받고 있고요. 곽성도 전 의원도 재판받고 있어요. 수사를 안 한 게 아니고 다 제대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특검을 주장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 말은 주 대표가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작년 10월에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저희 쪽에서 특검 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전 대표가 당시 후보가 특검을 거부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특검 이거 하자는 거 시간 너무 오래 걸린다. 시간 끌기다. 검찰 수사 잘 되는데 왜 하냐. 적폐 세력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특검을 하자고 그래요. 이 얘기는 글쎄요. 본인이 한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보시면 뭐가 똑같아요?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그 말을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했던 말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시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피켓 들고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이준석 그 당시에 대표도 있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있었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정치 공방하지 말고 검찰이 발표했던 대변인실에서 발표했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하면 되고요. 증거인멸이요. 되지 않습니다. 특검 통해서 더 강도 높고 더 자세하게 특검을 통해서 밝힐 수 있는 거예요. 편파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이런 우려를 이제 쌍특검 얘기를 하셔서 그러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 주위에 있는 모든 뭐 김혜경 씨까지 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압수수색을요 224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김건희 씨 허위 경력, 그다음에 주가 조작 부분들, 그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양평동 지구의 특혜 의혹 사건, 0건입니다.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습니다. 과연 이게 형평에 맞는 검찰 수사인가라고 봤을 때는 아직 쌍특검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최소한 지금 검찰의 유동규 씨의 진술 하나로 의존한 이재명 대표 죽이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정치적인 수사 부분은 특검을 통해서 국민들 앞에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옳다라는 이제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 정도밖에 논리가 없다는 게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건하고 이재명 대표 건하고가 비교가 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시는지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특검 얘기 계속 하시는데 지금보다 더 세게 해서 진실을 밝히자 그런 입장이 정말 속으로 진짜로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의심스럽고 지금 이 수사 상황에 대해서 실체적인 진실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만 다른 얘기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흐트러뜨리려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대표님 잠깐만요. 제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수사와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하지만 정말 비교가 안 되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선 자금 부분들은 아직 김용 부원장도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언론 여론전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 마치 받은 것처럼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허위 경력 부분도 경찰에서 이미 사실을 인정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불송치한 것이고 주가 조작도 법원 판결문이나 법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실체적인 게 드러났는데 수사를 압수수색 한 건도 안 한 거와 아직 실체적인 진실이 안 드러나는 부분들에서 수백 건의 압수수색한 거는 그게 비교 대상이 될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실체적인
꽤 드러난 게 있었나요? 글쎄요. 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 아마 지금 상황이 민주당에서 많이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상황은 이해는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수사상의 어떤 얘기가 아니라 이 사안의 경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선 치르는 데 있어서 불법적인 자금이 왔다. 이게 뇌물이 될 수도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이거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형법상 굉장히 큰 죄로 다스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통령이 될 뻔한 분에게 연관성이 있다는 것까지 수사가 진행되는 것하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개인적인 문제,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것을 수사하라 하는 것하고 국민들께서 어떤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무엇을 더 밝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 소장파 의원이죠.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퇴진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 발언이 이제 뭐 당내에서 나왔다고 이제 공개적으로 나온 건 이제 처음이다라고 또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를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물론 김혜영 전 의원이 뭐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운지 뭐 그것까지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적어도 민주당에서 의원을 하셨던 이 젊은 소장파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이 대표 이제 내려와라라고 말하는 것은 민주당의 구성원들조차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어떤 결백이라든지 연관성 없음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대표가 갖고 있는 이러한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걸어야 될 길,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 귀를 많이 기울이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 지도부는 뭐 단일 대우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목소리가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나왔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당한테 조금 아픈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듣는 것들이 이제 정당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김혜영 전 의원이 지금 이 시기에 어떤 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야당으로서 대응해야 될 부분 이 시간에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별로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당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을 조금 머리 떠나 있던 분이 갑작스레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지금은 검찰의 진술 조작에 의한 이 수사에 당이 맞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지. 지금 한 명입니다. 그것도 현직도 아니고 전 의원이고 당의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본인도 그렇고 당에는 당을 걱정한다면 좋은 어떤 발언거리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요, 이 보수와 진보 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각각 이재명 대표의 구속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했는데요. 진보 단체의 집회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정의와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검사들의 자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자유이고 국민들의 자유를 짓밟는 나쁜 자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무도한 윤석열 정부와 검찰 독재, 이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예, 현직 의원이 장외 집회에 참석해서 현 대통령을 퇴진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분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문제죠. 본인을 뽑아준 선거구민을 생각을 한다면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느냐. 즉, 저 얘기는 헌정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상대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거리로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임기 시작한 지 반년도 안 됐어요. 임기 10%도 지나지 않았는데 퇴진하라면서 손을 들고 외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할 수 있는 발언이고요. 이런 식으로 자꾸 대중을 선동하고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촛불이라는 단어를 자꾸 참칭을 하는데요. 국민들이 진정으로 민주정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본인들의 주장과 연결시켜서 아주 교묘하게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대중 집회에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고 이미 우리 국민께서는 저 말이 뭘 의미하는지 다 아시리라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뭐 민주당에서도 이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 좀 부담스러워하는 느낌도 있다는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전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움이 있었어요. 솔직히 좀 경계하는 바도 있었고 아직은 저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저기 지금 집회에 나오시는 부분들은 뭐 김건희 특검 부분 얘기하는 분들은 시민들이에요. 온건이 시민들이 하는 시민 집회에 정치인이 가다 보면 퇴색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부분에서 경계를 했지 발언을 가지고 경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치 수사에만 혈안이 돼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민생이 다 어려워진다. 그다음에 최근에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려는 그런 시도들은 민주당 제1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라고 했을 때는 점점 이제 명분을 결국에는 현 정부가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발언들이 결국엔 국회의원들도 우리 야당도 이제 결국에는 장애로 가서 시민들과 합을 같이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좀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우려보다는 결국엔 현 정부의 조작 수사와 탄압이 초래한 결과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답변하셨습니다. 저 약간 좀 충격이 와서. 저기에 뭐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안인데 일종의 조롱이자 야유였는데 웃자고 얘기했더니 죽자고 달려드는 격인데요. 저는 그 농담은 웃을 수가 없는 농담이고 해서는 안 되는 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재훈 의원은 이런 지적을 할 자격이 없어요. 박범계 의원. 박범계 의원님 정의로 오세요. 저보다 정의로 오세요. 뜬금없이 이제 저만 통행해주면 김건희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면서 너 원래 우리 편 아니었어? 근데 왜 이렇게 배신해?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굉장히 권력자적 관점 매우 오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는 오늘로 사실상 마무리가 됩니다. 여야의 공방 속에 올해도 정쟁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 법사위 소속이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서 이제 좀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생각이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제 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최고 존엄이라는 이제 표현을 놓고 설전을 벌이셨잖아요. 자, 지금 뭐 그 설전 이후에 이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항의 문자,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발언, 그 논쟁 이후에 저희 의원실에 전화가 정말 많이 왔어요. 예. 설사 우리 의원실이 무슨 콜센터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지지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전화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예. 저는 전화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아쉬웠던 것은 반대하는 분들이 걸자마자 그냥 다짜고짜 욕설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20대 여성 인턴분이 한 분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 끊고 나서 옆에 가서 펑펑 울더라고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직접 민주주의 전 지지합니다만 서로 선을 지켜가면서 의견을 표시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렇게 그 항의 전화가 오는 이유는 그 기동민 의원과 설전 때문에 오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부터 시작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 왜 반대하느냐. 저의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조 의원께서는 예전에 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169대 1로 싸우는 것 같다. 자,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민주당과 1대1로 이제 싸우고 있다. 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현재 민주당의 정치는 저는 80년대 반독재 투쟁에서 저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단일 대오를 이루고 스크럼을 짜고 내 편, 너 편으로 나눠서 무조건 싸우는. 저는 정치,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민감한 사항들을 거의 토론도 없이 무조건 당론으로 정해버리고
169개 도장을 순식간에 받아서 추진하는 예. 집단주의 정치, 패거리 정치는 독재 투쟁에는 효과적일지 모르나 지금의 정치에는 전혀 효용감이 없고요. 또 국감장에서 방금 말한 기동민 의원과의 논쟁에서 제가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민주당 동료 의원들이 막 윽박을 지르면서 제게 주어진 발언 시간을 방해하시고 뺏으려 그러시더라고요. 예.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이제 기동민 의원 다시 말씀하셨으니까 당시에 이제 최고 존엄이라는 표현은 이제 기동민 의원이 썼는데 기동민 의원 이야기로는 앞에 뒤에를 다 이야기를 붙이면은 이게 최고 존엄이라고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비아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비판하는, 위트 있게 비판하는 그런 의미였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 의원께서는 그 최고 존엄이라는 표현, 그 부분에 이제 상당히 그 언짢으셨던 그런 느낌이셨던 거죠. 예, 제가 그 발언을 듣고 바로 발언을 한 게 아니라 3분 정도 기다리고 예. 고민을 하고 발언을 했습니다. 아마 앞뒤 맥락을 아시면 기동민 의원님이 더 많이 사과하셔야 될 텐데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총에 맞고 불에 태워진 사건을 질의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맥락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라고 불리는 최고 존엄이라는 김정은이 사과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맥락도 틀리고 농담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날 그 즉시 실질적 사과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갑자기 역주행을 하시면서 저보러 사과를 하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한 말 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힘으로 우겨서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저는 다시 한번 집단주의 정치의 민낯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특검법 관련해서 이 모든 시선이 이제 조 의원께 이제 쏠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특히 이제 뭐 물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셨지만 이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것을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를 하려면 아무래도 조 의원의 이제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조 의원의 의견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자, 대장동 특검에 대한 조 의원의 입장은 있으십니까? 지금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거의 10분에 한 번씩 지지자들, 반대하시는 분들, 그리고 언론인분들이 문자, 전화 오셔가지고 예. 참 어려웠는데요. 지난 대선을 한마디로 하면 대장동 대선이라 할 정도로 예. 전라도, 경상도, 전국 어디에서 있는 분들이 대장동, 성남시 대장동을 공부해야 됐던 그래서 저는 진실이 밝혀져야 될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이 특검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특검의 아직 법안 내용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좀 깊이 고민하고 있고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조만간 입장을 낼 예정입니다. 예, 방금 이제 조만간 입장을 내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반대 입장을 내실 때는 이 특검법이 과연 민생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대장동 특검이 과연 민생에 도움이 되느냐를 놓고도 이제 다시 한번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이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많은 분들 얘기를 듣고 있고요. 정치를 하는 목적, 우리가 국회를 운영하는 목적은 당연히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건희 특검에 제가 반대한 이유도 민생이고 여러 가지 부적절성인데요. 그 원칙이 이번에도 적용될 것은 맞고요. 예. 다만 이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담론이고 지금 정치가 지난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으로 다 빨아들여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 어떻게 하면 정치를 다시 복원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잖아요. 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으면 이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민주당이 만약 보이콧하면 조 의원께서는 어떻게 뭐 참석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못난 정치 하지 말길 바랍니다. 예. 생떼 정치고 볼모 정치인데요. 국회에서 이게 이제 사과하지 않으면 2023년 예산 통과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 얘기하는 건데요. 큰 역풍을 맞을 것입니다. 못난 정치고요. 대통령이 국회 와서 연설을 하는데 들어줄 정도의 아량도 없는 사람은 정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할 것은 하고
주장할 것은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들의 입장을 더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길이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 자꾸 이제 특검법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의원님께서 이제 얘기를 계속하시는 게 국회의회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되게 이제 강조를 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이 패스트트랙도 이제 민주주의의 한 절차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패스트트랙이 거대 당의 약간 힘의 논리로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회법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특검법을 그 여야가 논의가 아닌 패스트트랙으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다라는 비판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자,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회는 아주 다양한 제도들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 다수에 대한 보장, 그리고 소수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이라는 법, 그 제도가 굉장히 좀 날카롭고 위험한, 무서운 제도입니다. 예. 다수가 아니고 5분의 3 이상이 돼야 통과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소수의 목소리, 반대의 목소리가 어떻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패스트트랙을 통과한 법안들의 그 성과 또는 운명이 그렇게 썩 좋은 것보다는 아쉬운 것들이 적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제가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국민의힘 역시도 지금 국회 상황에 대해서 썩 그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 여당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원래 야당은 여당의 잘못을 먹고 사는 정당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민생부터 안보까지 지적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지금 자신들의 리스크 관리 때문에 전혀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당은 집권 정당입니다. 야당이 싸우자 들면 그래 싸워보자 이러면 이건 집권 세력이 아니죠. 또 하나의 야당일 뿐입니다. 싸우자고 들려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온도를 낮출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논평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들은 마치 아직도 야당인 것처럼 야당다운 야성을 드러내고 너 싸우고 싶어 그럼 나도 싸우자 이런 정치 온도를 계속 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답게 어떻게 하면 국회를 설득해서 필요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조금 더 깊이 성숙한 입장과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이 시대 전환이 이 민주당의 위성 정당이라는 이야기를 좀 듣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의 이제 정말 민주당의 위성 정당이라는 이야기처럼 민주당의 당론을 따라가실 것인지 아니면 계속 목소리를 내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했을 때 저와 다른 이제 기본소득당이라는 신생정당과 함께한 것이 그들의 명분이었고요. 저는 당연히 그 명분을 지키면서 한 번도 민주당 당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나왔고 아마 제 찬성 반대 입장을 이제 살펴보시면 케바케라고 할까요? 건건별로 저는 찬성 반대를 했습니다. 예.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 너무 아쉬움이 많습니다. 169석을 가지면서 대한정당으로서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야 되는데 집단주의 패거리 정치로 돌아가는 것 같고 당대표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참할 생각 없습니다. 대한 세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에 실망한 분들, 민주당에 실망한 분들과 함께 정치를 3분지기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 의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가 필리핀 세부 공항으로 착륙하던 중 활주로를 크게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들이 긴급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0시 7분쯤 필리핀 세부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KE-631편 여객기가 현재 기상 상황 악화로 활주로를 지나쳐 정지했습니다. 당시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객 162명과 승무원 11명은 모두 비상탈출구를 통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전폭기가 자국 영토에 추락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벌써 두 번째인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네, 지난 주말 밤 시베리아 동부 이로쿠츠크 2층 주택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러시아 전투기 한 대가 자국 영토 주택가에 추락을 한 건데요. 전투기 조종사 2명이 숨졌고 지상에서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국영 항공기 제조사는 4고기가 공군에 인도되기 전 훈련 비행 중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추락 원인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4고기가 거의 수직으로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17일 추락 사고에 이어 일주일 만에 또다시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당시에도 비행 훈련을 위해 러시아 Su-34 전폭기가 이륙한 직후에 엔진 한쪽에서 불이 나 러시아 남부 도시 아파트에 추락해 15명이 숨졌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 군용기의 출격 횟수가 늘어나면서 추락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2일 공산당 대회 폐막식 도중에 석연찮게 퇴장한 것을 놓고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 대회 이후 중국 내 인터넷과 언론에서 후 전 주석의 이름이 포함된 게시물이 돌연 삭제됐고 당국이 직접 검열에 나섰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윤서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입니다. 검색창에 후진타오 전 주석의 이름을 입력하자 관련 게시물은 물론 댓글도 나오지 않습니다.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2일 열린 당대회 폐막식 중 갑자기 퇴장한 것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언론과 SNS에서 해당 게시물이 완전히 삭제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웨이보 사용자들이 검열을 피하기 위해 후 전 주석의 과거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려 했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막혔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당대회 폐막식을 다룬 영상물에서 후 전 주석이 퇴장하는 모습은 아예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당대회 폐막식 중 후 전 주석이 수행원에게 이끌려 퇴장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중국 안팎에선 논란이 일었습니다. 신화통신은 후진타오 전 주석의 건강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리커창 총리 등 후 전 주석의 세력이 대거 퇴진하면서 이른바 강제 퇴장이 아니었냐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정부가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규모 유동성 공급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급격한 금리 인상에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회사채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었기 때문인데요. 시장은 정부의 예상보다 강한 대책에 일단 안심하면서도 정책의 집행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강원도가 레고랜드 빚 2,050억 원을 갚지 않겠다는 폭탄 선언을 한 이후 기업 자금줄은 그야말로 꽉 막혔습니다. 가뜩이나 치솟은 기준금리로 채권금리가 줄곧 상승세인데 레고랜드 부실 사태가 도화선이 된 겁니다. 자본시장 혼란에 강원도가 다시 레고랜드 빚을 내년 1월까지 상환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파장은 커진 상황. 신용등급이 제일 높은 한전의 5%대 금리 회사채와 도로공사 회사채마저 외면받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지난달 말 충남 지역 6위건설사인 우석건설의 1차 부도 소식에 롯데건설의 2천억 원 유상증자와 5천억 원 차입 소식까지 전해지자 시장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전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21일 채권안정펀드 1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지적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0조 원 규모 채권안정펀드로 회사채와 어음을 사들이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의 매입 한도도 2배로 올립니다. 또 지자체가 보증한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에 대해 모두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고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악성 루머는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여파로 이 채권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정부가 50조 원 이상의 자금을 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레고랜드 사태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레고랜드면 이제 강원도에서 굉장히 큰 테마파크고 어린이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서 잘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채무 불이행 사태가 일어난 건가요? 예, 이 사태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개요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이 레고랜드 사업을 이제 담당하는 강원 중도개발공사라는 이제 기관이 있습니다. 예. 이 기관에서 이제 레고랜드 건설 자금을 이제 조달하기 위해서 2,050억 원 규모로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이라는 것을 발행을 했는데요. 예. 이 기업 어음을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채라든지 네.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기업 어음인데요. 대체로 이제 만기가 조금 짧고 금리가 좀 낮아서 기업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이 만기가 지난 29일에 도래를 했는데 지금 이 강원 중도개발공사에서 상환을 못했어요, 원금을. 그런데 이게 이제 강원도에서 지급 보증을 한 자금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강원도에서도 지금 지급 보증 의사를 철회를 하고 오히려 회생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난 6일에 네. 그 이제 자산유동화 기업 어음이 최종 부도 처리가 된 것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최종 이제 부도 처리가 됐는데 정부가 50조 원을 투입할 정도로 이렇게 경제 구문에서 계속 일파만파 퍼지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회사채 시장에서 신용 경색이 조금 이제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회사채 시장에서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네. 시장 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지금 아주 우량한 채권들도 팔리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3분기에 지금 A 등급의 우량한 이제 회사들도 기업들도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매각되지 않는 것이 58%에 달하거든요. 그리고 한전채 같은 경우도 아주 특급 우량채로 꼽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회사채 그 한전채 발행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회사채 시장에서 신용 경색이 조금 이제 심화가 되고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하기가 계속 어려워지니까 이것이 더 큰 이제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지난 이제 주말에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리면서 50조 원 플러스 알파로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유동성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이 발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이제 우량 기업들이 채권을 이제 낮은 금리로 내놓으니까 다른 돈이 필요한 기업들은 그 기업의 채권에 밀려가지고 채권이 안 팔리게 되고 자 이런 악순환이 겹쳐가지고 그 자금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건데 자 그럼 정부가 이제 50조 원을 푼다는 게 그 기업들이 내놓은 채권을 대신 사준다는 그런 의미인 거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런 지원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예. 50조 원 플러스 알파에 이제 여러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체로 이제 20조 원 규모의 채권 시장 안정 펀드를 조성을 해서 예. 이제 기업 어음이나 회사채를 사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역시나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그다음 신용보증기금도 이렇게 이제 기업 어음이나 회사채들을 사주기로 했고요. 예. 여기에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주택금융공사라든지를 통해서 이제 지급 보증을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그런 기업들을 좀 구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유동성 지원책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50조 원을 풀게 되면 자칫해서 부실 기업을 도와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모럴 해저드 예약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우려할 점인데요. 지금 이제 가장 정부에서 중점을 둬야 될 것은 이렇게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도와줄 때 흑자 기업이 도산하는 사태를 막는 것에 이제 주안점을 두어야 되지 모든 기업들을 도와주는 것에 주안점을 두면 안 되고요. 그럼 당연히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또 이번 기회에 이제 부실 기업이 정리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차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원 자격을 엄격하게 심사해서 그야말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회생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한 그런 기업 위주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정부 입장은 뭐 대규모 예전처럼 이제 대규모 그 기업 부도 사태를 막겠다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기업에서는 뭐 이런 50조 원 예상보다 좀 큰 규모의 이제 그 규모의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기는 분위기, 어떻게 보면 좀 반색하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한 네. 28조 원 정도 그러니까요.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기금을 조성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은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반가운 소식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막대한 자금을 풀면 그간의 금리를 인상하면서 돈줄을 재운 한국은행 기조와는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강력한 긴축 정책을 이제 통화 정책을 이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유동성을 회수하는 그런 단계를 지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 대응하는 측면에서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이제 뭐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도 이제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직접적으로 뭐 금융안전 특별대출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유동성 지원 기구 같이 아주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 썼었던 그런 유동성 지원책까지 동원할 필요는 아직은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 이제 핀셋 지원으로 유동성 위기가 극심한 그러나 이제 흑자 기업인 경우 이런에 한해서 유동성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한국은행이 이렇게 정부와 발맞추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좀 낮게 올릴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뭐 고정한다거나 아니면 원래 자이언트 스텝을 하려고 하다가 베이비 스텝을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어저께 이 긴급 거시 금융경제 회의에 참여했었던 이창용 총재도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요. 아직 그 다음 통화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거시적으로는 변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겠다는 통화 정책의 이제 긴축적인 정책의 의지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는 현재 상황이 정말 금융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아주 강한 가능성을 보지 않는 한 그런 가능성은 저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금융위기처럼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제기능올림픽 프랑스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과 은메달 각각 1개씩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15개 나라에서 분산 개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각국에서 준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기술 강국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상의 병원에 들어간 로봇이 병실을 돌며 의료 폐기물을 수거해 처리합니다. 창고 안에 들어있는 새 의료품을 꺼내와 지정된 위치에 흐트러짐 없이 놓기도 합니다. 자동화 로봇을 만들어 과제를 수행하는 모바일 로보틱스 경기입니다. 반대편 경기장엔 한반도가 그려진 벽체가 세워졌습니다. 주어진 도면대로 구조물을 만드는 미장 경기인데 나라별 특색을 살린 외부 장식들이 눈에 띕니다. 복잡한 부품의 설계 도면을 만드는 기계 설계 캐드 종목에선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목에 걸며 기술 강국임을 증명했습니다. 이 5년 동안 훈련한 결과를 이렇게 값지게 얻을 수 있어서 진짜 기쁘고 행복합니다. 엄마 아빠나 금메달 땄어. 청소년 시절부터 기능인의 꿈을 키워온 선수들. 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후배 양성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끝났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부모님께서 영상 편지를 보내셨는데 최근 몇 년간 가족 사진에 제 얼굴이 없다고 후련하고 시원섭섭합니다.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기능올림픽 종합 우승을 노리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기술을 전수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8개국과 연수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3개국을 더 추가해서 국제사회의 한국 위상에 걸맞게 우리나라는 현재 금메달 11개를 기록 중인데 다음 달 28일 최종 순위가 집계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읽어봅니다.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어제 3년 만에 춘천 마라톤 대회가 열려서 17,000명의 참가자들이 춘천의 가을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진기자들이 포착한 생생한 사진들 함께 보시죠. 2022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 참가자들이 의암댐 인근 신현교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의암의 주변의 단풍과 어우러져 마라톤 코스를 달리는 모습이 한 폭의 풍경화 같기도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그동안 열리지 않았다가 3년 만에 다시 대회가 열렸는데요. 참가자들은 기록보다도 이렇게 함께 달리는 즐거움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이색 복장을 하고 마라톤 코스를 달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한복을 입고 함께 참가한 여성들은 풀코스를 완주하기도 했습니다.
마라톤을 하면 주저앉고 싶은 마음과 골인 지점을 향해 달리는 자신과의 싸움이 계속된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마라톤을 완주하고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들 얼굴은 하나같이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침에 한 장이었습니다. 든든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8도 보이고 있고요. 춘천은 3.6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기온은 이보다 더 낮은데요. 낮에도 서울 14도 선에 머물면서 예년 기온을 4도가량 밑돌겠고요. 다시 찾아온 추위에 면역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은 15도, 부산은 1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요.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으로는 내일 새벽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에 최대 50mm 정도고요. 경북 남부 동해안 지역으로는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또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으로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기도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되는 곳도 있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금요일에는 영동 지역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